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통장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그 불안의 정체는 사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 어딘가에 새고 있는 질서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 쓸모를 다한 물건, 감정에 묶인 물건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 심지어 의식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혼란은 결국 마음의 혼란을 닮아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불을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불안은 낭비의 시작이다. 불안은 항상 결핍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쌀이 떨어질까봐, 유행이 끝날까봐, 남들이 다 가지는데 나만 없을까봐 두려운 그 감정이 바로 소비를 자극하는 연료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불안은 곧 불필요한 물건을 낳고 그 물건은 다시 공간을 점령합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물건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새는 악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불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고 서랍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그 공간은 이미 불안의 증거로 가득한 셈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결정을 미룹니다.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아깝잖아. 버리긴 좀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작은 소비를 정당화시키고 결국 커다란 누수를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집의 첫 번째 원인은 정리되지 않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물건의 형태로 집안에 남습니다. 옷장 한 켠에 쌓인 포장도 뜯지 않은 옷, 서랍 깊숙이 들어있는 미필용품들, 한 번도 켜지 않은 가전제품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 굳어진 덩어리입니다. 그 불안은 매달의 고정비를 높이고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며 여러분의 자유를 좁혀갑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은 매달 30만 원 넘는 창고 보관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혹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두었지요. 하지만 그 창고 안에는 5년째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곰팡이가 핀 박스, 이름조차 잊은 상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고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 보관료를 합치면 이미 자동차 한 대 값이 되었고 그 돈은 다시 불안의 증거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확인과 행동을 통해만 잠재워집니다. 불안할 때마다 무언가를 사는 대신 지금 있는 것을 열어보십시오. 냉장고 속 식재료, 욕실 안의 화장품, 옷장 안의 옷들. 그것들이 과연 현재의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안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삶의 구멍은 주머니에 뚫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불안이 만들어낸 결핍의 착각이 여러분의 지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통제력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불안이 물건의 형태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물건을 소유한 걸까? 아니면 이 물건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바로 정리의 첫 단추입니다. 이제 불안을 물건으로 덮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는 돈이 멈춥니다. 이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이 자꾸 모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의 현금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안 어딘가 보이지 않는 창고와 서랍 속에는 이미 여러분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용되지 못한 채 매달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며 여러분의 미래 자본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겉보기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벽장마다 상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3년, 5년 전에 산 물건들이었지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블렌더, 아직 비닐이 씌워진 겨울 외투,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들. 그들은 언젠가 쓸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물건들은 매달의 관리비, 수납함 구매비, 그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이자를 붙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새는 집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과거의 물건이 현재의 현금을 잠식하는 구조,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추가 공간을 마련하고 수납용품을 사고 심지어는 보관 창고까지 빌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지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유지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낡은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틀어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버리면 손해본 것 같다는 착각. 그러나 그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공간 유지비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새로운 경험, 더 나은 교육, 혹은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은 묶여버립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의 기술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치운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순간 그 물건에 들어갔던 관리비, 시간,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그 해방된 에너지는 다시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가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 안에는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과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그 물건 하나가 사실은 지금의 기회를 잠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낡은 물건은 곧 낡은 사고방식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공간이 비워져야만 새로운 가치가 들어옵니다. 한 CEO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 이후로 오히려 집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물건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대적인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서류, 버리지 못한 선물, 쓰지 않는 가구들을 정리했지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그의 회사 매출 구조가 단순해지고 효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니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머리가 정리되니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과 재정의 연결고리입니다. 돈이 줄줄 새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지 소비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는 태도에 있습니다. 과거의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생각, 과거의 방식, 과거의 감정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서랍을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손에 잡히는 물건을 하나 꺼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비용으로 변한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새는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를 집안에 남겨두면 그 과거가 오늘의 돈을 잡아먹습니다.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의 자본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란 곧 현재화, 인재화의 기술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보내십시오. 그 용기가 곧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흐르는 통로이자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멈춰 있다면 그건 이미 집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창고는 물건이 썩는 곳이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두 공간의 차이는 단 하나, 흐름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공간은 죽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흐름의 상실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제자리를 잃으면 사람의 동선도 막히고 마음의 흐름도 끊어집니다.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밀린 식기와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의 전시장으로 변하고, 거실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택배 박스의 묘지가 됩니다. 방마다 의미를 잃은 물건들이 쌓이며 그 집의 에너지는 서서히 정체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된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뭔가 답답해요. 청소를 해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알았습니다. 바닥에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신발장 앞엔 신지 않는 신발들이 수십 켤레 쌓여 있었고, 복도에는 오래된 가구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그 공간은 이미 창고화된 집이었습니다. 창고화된 집은 결국 소비를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쓸 수 없는 공간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체된 공간에서 사람은 만족을 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사서 그 불만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은 잠시의 자극만 줄 뿐, 곧 또 다른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흐름이 사라진 공간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집이 다시 집으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흐름이 살아야 합니다. 흐름이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이 쓰이고 돌아오며 공간이 순환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물건은 바로 닦아서 제자리에 두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쓰는 물건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관품을 교체하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바로 집의 혈류를 돌게 만듭니다. 정리의 본질은 버림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버리는 행위만으로는 흐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시 채우는 과정이 건강해야 하고, 그 채움이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좋은 정리란 공간이 숨을 쉬게 만드는 일입니다. 숨이 막힌 공간은 곧 주인의 사고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깨끗하게 정돈된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묘한 해방감. 그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흐름이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는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동선이 막히고 시선이 멈추며 두뇌가 지속적으로 피로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에 물어보세요. 이 방은 숨을 쉬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방은 이미 창고가 된 것입니다. 창고와 집을 구분 짓는 것은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흐름의 유무입니다. 흐름이 있는 집은 작은 원룸이어도 활력이 있습니다. 흐름이 없는 집은 대저택이어도 피곤합니다. 흐름을 되살리는 첫 단계는 방의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실은 대화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고 부엌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는 거실이 창고가 되고 부엌이 수납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간의 이름이 바뀌면 그 공간의 기능도 바뀝니다. 다시 말해, 거실이 창고처럼 보인다면 이미 거실의 의미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물건의 자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방마다 쓰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정확히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집안의 공기가 돌고 사람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정리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흐름이 있는 공간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흐름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는 창고 속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새고 있다면 그 새는 구멍은 지갑이 아니라 공간의 정체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십시오. 공기를 통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집을 되살리는 첫 숨이자 새는 돈을 막는 첫 행동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안에 칫솔이 몇 개 있는지, 샴푸가 몇 통 남았는지, 식용유가 몇 병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지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재고를 모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 새 물건은 또 어딘가에 쌓여버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지갑을 잠식합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물건이 늘 사라집니다. 찾고 싶은 물건을 찾지 못해 결국 새로 사게 되죠.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니 양말이 무려 150켤레가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양말이 없다고 느껴 새로 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말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모르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시간 도둑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생산성과 돈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돈이 새는 집은 결코 큰 낭비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비효율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집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저는 정리를 경영의 문제로 봅니다. 경영자는 재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작은 기업입니다.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그 기업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회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집안의 비품과 생활용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방 세제는 한 곳에 모으고 욕실용품은 카테고리별로 나열합니다. 중복된 물건이 보이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인식 하나가 소비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겠다고 쿠폰을 모으고 할인을 기다리지만 사실 가장 큰 절약은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충동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고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물건을 쟁입니다. 그리고 그 쟁여둔 물건이 다시 불안을 낳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 회사의 창고 정리 프로젝트를 도왔을 때의 일입니다. 직원들이 사무용품 재고를 정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3년치 분량의 복사용지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몰랐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 계속 새로 주문했던 것이죠. 개인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없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불필요한 지출을 낳고 그 지출이 또다시 정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재고를 파악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집안의 각 영역을 기업의 부서처럼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엌은 식자재 부서, 욕실은 소모품 부서, 옷장은 의류 자산 부서입니다. 이렇게 인식만 바꿔도 정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서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재고 리스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남은 것,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세요.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증거입니다. 재고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새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딘가에서 여전히 찾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여러분의 돈을 대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재고를 파악하십시오. 찾지 못한 물건을 찾는 일은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돈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정리의 목적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그 수량이 명확할 때 비로소 집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재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비를 통제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사람은 인생을 경영합니다. 돈이 새는 집을 멈추는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서랍, 하나의 상자, 하나의 선반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불안을 멈추고 새는 돈을 틀어막을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되는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마다 제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가 있다는 건 단순히 깔끔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책임의 질서를 갖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자리가 없는 집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물건이 이 방, 저 방을 떠돌고 가족 누구도 그것의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 내 거 어디 있어? 라는 말이 일상이 됩니다. 이런 집의 문제는 단순히 어질러짐이 아닙니다. 책임의 결핍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물건의 위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물건은 결국 시간, 감정, 돈까지 함께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엄마가 아이의 양말을 찾아주는 집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라는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의 부재가 결국 반복적인 낭비를 만듭니다. 제가 한 번은 새 식구가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주방 수납장 문을 열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라면, 수건, 식기, 각종 잡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산 것도 있고 아이가 넣은 것도 있어요. 이제는 저도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주인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소유와 책임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물건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 배치가 아니라 책임 배치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주인은 스스로 그 물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자리를 잃은 물건은 주인 없는 지출이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챙기지 않고 결국 낭비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의 핵심은 가족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쓰는 물건의 위치를 알고 스스로 찾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옷을 챙기고 엄마가 아이의 물건을 대신 찾아주는 순간 그 집의 정리는 희생 구조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짜 정리된 집은 가족 모두가 스스로의 물건을 관리합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가까이 둔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는 반드시 한 곳에 모은다. 흩어져 있으면 재고를 파악할 수 없고 결국 중복 구매가 생깁니다. 셋째, 모두가 그 위치를 안다. 집의 질서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유지됩니다. 한 CEO는 회의실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펜, 노트, 리모컨 하나까지 명확한 위치를 정했죠. 덕분에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즉시 찾을 수 있었고 회의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자리는 질서의 언어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효율이 생깁니다. 효율이 생기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제자리의 언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건은 욕실 옆 선반, 청소 도구는 현관 옆, 서류는 한 공간에만. 이런 작은 규칙이 결국 큰 절약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가족의 동선이 단순해지고 일상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바로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 그리고 비용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엄마 한 사람의 손에만 정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리된 집은 가족 전체의 시스템입니다. 아빠는 서류를, 아이는 장난감을, 엄마는 주방을 각각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물건을 돌보는 습관이 자리 잡을 때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운영되는 조직이 됩니다. 정리는
가족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협동은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스스로 챙기고 제자리에 두는 습관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자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물건의 자리는 어디인가? 만약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집의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건의 제자리가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제자리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돈이 새지 않습니다. 정리의 목적은 깔끔한 집이 아니라 책임이 흐르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면 사람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가 명확할 때 낭비는 사라지고 질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시스템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술이자 자기 통제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버리는 일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깝잖아.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선물 받은 건데 버리긴 미안하지. 이런 감정이 바로 정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버림을 감정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볼 때 지금 내 삶에 기여하는가 라는 기준만 세웁니다. 반면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 버리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바로 낭비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정리 현장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 상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의 물건들, 누군가 준 선물, 언젠가 쓸 것 같은 도구들. 그분은 하나하나 꺼내며 망설였습니다. 이건 친구가 줬는데 버리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이건 오래돼서 못 쓰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리를 멈춘 그 순간 그 집의 공간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건이 친구와의 추억을 대표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불안을 대표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추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버림은 감정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입니다. 냉철하게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며 발생시키는 보관비, 관리비, 시간 낭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단순히 물건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잃고 있는 기회 비용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경영의 시선입니다. 버리기 위한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모으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한 곳에 모으세요. 양말, 수건, 필기도구, 화장품 등 카테고리별로 쌓인 양을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많이 샀다고? 이 현실 인식이 바로 행동의 시작입니다. 둘째, 유효기간 기준으로 버리기입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물건은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썩은 식재료를 먹지 않듯 쓸모를 다한 물건은 단지 공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셋째, 즉시 행동하기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정리의 적입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버림의 기술은 사실 단순합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명확히 쓸모가 없는 것부터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결단이 쉬워집니다. 버림은 근육과 같습니다. 연습할수록 강해지고 결정은 점점 빠르고 단호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리의 핵심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이다. 버림을 미루는 사람은 인생의 결정도 미룹니다. 반대로 즉시 결정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가 다릅니다. 정리를 통해 훈련된 즉시 결정력은 돈을 벌고 기회를 잡는 데에서도 같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버림이란 곧 공간의 회수입니다. 공간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낡은 물건을 붙잡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자산의 효율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지 청소가 아니라
자산을 되살리는 투자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다해도 다시 어지러워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다시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버림의 기준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사용했는가? 현재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돈을 주고 산다면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것은 버릴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버리기를 망설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금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 그 물건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나의 결단력의 증거가 됩니다. 정리는 단순함을 향한 싸움입니다. 단순함 속에 명확함이 있고 명확함 속에 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생각은 선명해지고 돈의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선택의 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첫 선택을 하십시오. 과거를 붙잡는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6번째 공통점은 할인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일이니까 이득이야. 하지만 그 이득이 정말 여러분의 지갑에 남았습니까? 세일은 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지금 아니면 손해. 이 문구들 속에는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교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카트를 채우는 그 행동이 결국 돈이 새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한 번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식용유를 5병, 라면을 10봉 묶음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싸니까 사두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되겠지라는 불안의 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낭비의 씨앗입니다. 불안으로 시작된 소비는 결코 효율적인 소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할인은 단기적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낭비를 부릅니다. 대량 구매는 재고를 늘리고 재고는 보관비와 관리 시간을 요구합니다. 결국 쓰지 못한 물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이득이 아니라 손해였구나. 돈이 모이는 사람은 세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다는 이유로 사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하다는 이유로만 삽니다. 이것이 부자의 소비 철학입니다. 소비를 투자로 보는 사람이 결국 부를 쌓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내 삶의 가치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돈이 새는 사람은 이건 싸니까 그냥 사두자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산의 격차를 만듭니다. 대량 구매의 문제는 단지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많은 물건이 쌓이면 공간이 복잡해지고 정리의 흐름이 깨집니다. 공간이 어지러워지면 사고가 흐려지고 사고가 흐려지면 또다시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은 새로운 소비를 부르고 소비는 다시 공간을 채웁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할인의 함정입니다. 저는 한번 자칭 절약의 달인이라 불리던 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세일 정보를 챙기고 묶음 상품을 사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늘 가득 찬 창고 같았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이미 상한 식재료가 가득했고 세제와 수건은 1년치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쓰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소비는 결국 시간과 돈을 동시에 빼앗습니다. 쓰지도 못한 물건을 정리하고 정리하다 지쳐 다시 사는 악순환. 그가 절약하려던 시간은 사실상 낭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절약은 많이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소비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싸니까 산다가 아니라 끝까지 쓸 수 있는가로, 많이 사면 이득이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로,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소모품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 세제를 한 병 다 쓸 때까지 새 것을 열지 않고, 화장품은 한 종류만 쓰며 다 쓴 후에 새로 엽니다. 이런 간단한 원칙이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재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원칙을 세워보세요. 지금 가진 것을 다 쓴 후에만 새 것을 산다. 이 간단한 규율 하나가 소비의 리듬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되돌립니다. 정리된 소비 습관은 정리된 재정을 만듭니다. 또한 소유보다 활용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물건 하나를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여러 개를 사서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싼 물건을 여러 개 사는 사람은 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좋은 물건 하나를 끝까지 쓰는 사람은 공간과 돈 모두를 절약합니다. 세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지속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만 구매하십시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동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돈이 새는 사람은 느낌으로 소비합니다. 할인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리고 물건을 보는 순간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결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와 옷장, 서랍 속에는 그때 싸서 샀던 물건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돈의 무덤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싸다고 사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쓰지 않으면 100% 낭비다. 오늘 이후로는 단 하나의 물건을 살 때에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싸서 마음이 흔들린 것뿐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돈줄을 다시 붙잡을 것입니다. 진짜 절약은 할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낭비는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7번째 공통점은 바로 결정의 지연입니다. 버릴지 말지, 살지 말지, 정리할지 말지를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의 형태입니다. 정리는 본질적으로 선택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건 앞에서 유난히 약해집니다.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아직 멀쩡하잖아. 그냥 놔두자.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쌓여 집은 금세 복잡해지고, 그 복잡함은 다시 결정을 방해합니다. 결정을 못하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낭비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래전 한 기업의 창고 정리를 맡았을 때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언젠가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창고는 이미 10년 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부품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구식이 되었고 녹슬어 있었죠.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내 돈이 녹슬고 있었군요. 결정을 미루는 사람의 공통점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시간이 날 때 하겠다는 생각. 그러나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정리든 삶이든 행동은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결정을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즉시합니다. 빠른 결정은 곧 빠른 경험을 낳고, 경험은 다시 판단력을 키웁니다. 정리도 같습니다. 언젠가 버려야지. 시간 나면 치워야지. 이렇게 미루는 순간 그 물건은 여러분의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곧 물건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통제하지 않으면 물건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결정 근육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가? 연안에 반드시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미련인가? 1순위 지금 사용은 남기고, 2순위 1년 내 사용은 임시 보류 상자에 넣고, 3순위 미련은
과감히 정리 대상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 결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버리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고가의 물건, 추억의 물건을 버리려 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식품, 오래된 영수증, 한 번도 쓰지 않은 시제품들. 이런 작은 정리의 성공이 결정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항상 머리로만 정리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야지. 그러나 정리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머리로 정리하는 동안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고 공간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행동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조차 줄어듭니다. 그는 결정 후에 가벼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붙잡아 두는가? 그 질문에 잠시라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이미 정리 대상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즉시 결정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든 삶에서든 선택을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동안 잃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공간은 닫히며 돈은 묶입니다. 결정이 빠른 사람은 행동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성과가 빠릅니다. 반면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머뭅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나 진짜 잘못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는 행동의 리허설입니다. 버릴지 남길지 판단하는 이 작은 결정들이 쌓여 결국 인생의 큰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수억 원짜리 투자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결정의 훈련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가요? 공간이 복잡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집은 복잡한 머리를 담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머리는 늘 불안합니다. 정리란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의 근육을 키우는 일상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빠르고 단호할수록 돈은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를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 근육을 깨우는 첫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8번째 공통점은 정리를 청소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을 한번 대청소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물건이 쌓이고 다시 어질러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정리가 아니라 숨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리는 물건의 양을 줄이고 남은 물건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서랍 속이나 창고에 밀어넣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제 깔끔해졌네. 그러나 그건 깔끔해진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물건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가짜 정리라고 부릅니다. 가짜 정리는 것만 번지르르 합니다. 일시적인 시각적 안도감을 줄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집은 몇 주 만에 다시 어질러집니다. 왜냐하면 정리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본질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시 말해 유지되는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정리해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정리는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의 운영이다. 그렇다면 유지되는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의 배제와 행동의 속도입니다. 첫째, 감정을 빼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건에 감정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줬으니까 못 버려요. 비싸게 샀는데 버리면 아깝죠. 이건 추억이 있어서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의 손을 묶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공간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보다 필요를 봅니다. 그 물건이 내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내보냅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 추억이 아닙니다.
추억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먼지 낀 상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행동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늘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말에 치워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그러나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반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바로 하고 쓴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두며 하루의 끝에는 한 번 정도 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루는 순간 낭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빠른 행동 습관이야말로 정리의 유지력을 결정합니다. 물건을 그때그때 제자리에 두는 습관 하나가 수십만 원의 낭비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된 공간에서는 잃어버림, 중복구매, 재정비의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리는 시간 경영이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는 물건을 찾는 시간이 없습니다. 찾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시간 절약이 쌓이면 곧 자본이 됩니다. 5분 절약이 하루면 35분, 한 달이면 17시간, 1년이면 8일입니다. 8일이면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리는 그렇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또한 정리는 가족의 협업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유지되는 정리는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가족의 합의입니다. 가족 모두가 물건의 제자리를 알고 그 규칙을 공유해야 합니다. 물건의 주인이 명확해야 책임도 생깁니다. 엄마, 내 물건 어딨어? 라는 질문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집은 유지되는 정리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정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정리 루틴을 만드세요. 출근 전, 잠들기 전,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은 정리 시간을 넣어두면 공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 루틴은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맑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리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까? 아니면 숨기기입니까? 서랍을 열었을 때 깔끔해 보이지만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가짜 정리입니다. 진짜 정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유지되는 흐름, 그리고 빠른 행동 속에서 완성됩니다. 정리란 결국 자기관리의 최전선입니다. 매일 정리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물건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돈도 다스립니다. 겉모습의 깔끔함에 속지 마십시오. 정리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진짜 부자는 깨끗한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지되는 질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정리를 청소가 아닌 경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새는 돈은 멈추고 공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돈이 새는 집의 9번째 공통점은 현재의 재고를 몰라 미래의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늘 결핍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냉장고 속에 식재료가 가득하면서도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 입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안감이 소비를 부추기고 그 소비가 다시 불안을 낳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불안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안정감이 생겨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양이 아니라 파악의 부재가 불안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이 결국 돈을 흘려보내는 심리적 구멍이 됩니다. 불안한 소비의 대표적인 예가 유행 소비입니다. 요즘 다들 산다던데, 이건 없어선 안 된대. 이런 말들에 흔들리는 소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흐름에 맞춘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한 여러분의 지갑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우리는 이런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남의 소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남들이 뭘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물건이 내 삶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가만 따집니다. 물건을 감정으로 사지 않고
목적에 맞춰 고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중소기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싼 걸 사지만 절대 많이 사지 않는다. 하나를 사면 끝까지 쓴다. 그는 실제로 5년째 같은 가방과 시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낡을 때마다 직접 손질했으며 새 것을 사려는 충동을 스스로 제어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물건은 바꾸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철학이 바로 부의 핵심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의 양을 줄이며 스스로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돈이 새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살수록 불안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결코 물건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정리만이 그것을 드러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소유보다 활용을 중시합니다. 물건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쌓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순간 물건은 효율이 떨어지고 의미를 잃습니다. 물건의 수명은 사용될 때 연장되고 방치될 때 종료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가요? 냉장고 속 식재료가 상하고 서랍 속 문구류가 굳어 있고 옷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불안의 흔적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되지 않은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만 진짜 여유가 태어납니다. 복잡한 공간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한 마음은 또다시 불안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순한 질서, 명확한 기준, 즉각적인 행동, 정리된 공간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정돈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복잡하다면 그건 단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서면 물건이 알아서 줄어듭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내보낼지 그 판단이 빠르고 명료해집니다. 정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곧 힘이다. 그의 삶은 언제나 본질을 향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효율을 낳았고 그 효율이 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 단순함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책상 위, 냉장고 속, 옷장 안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을 꺼내놓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건 내 내일에 도움이 되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새고 있는 돈입니다. 정리는 결국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통제하는 사람은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돈될 때 여러분의 재정도 정돈됩니다. 돈이 새는 집의 마지막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정리를 단순한 살림으로 여겨 삶의 경영으로 보지 않는 것. 정리는 가정의 시스템이고 인생의 기초 공사입니다. 정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이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건 물건인가? 아니면 혼란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새는 돈은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돈이 새는 집의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며 불필요한 소비와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과 정신을 갉아먹는지를 설명한다. 불안에서 시작된 과소비, 과거의 짐에 묶인 현재, 흐름이 멈춘 공간, 재고 파악의 실패, 제자리 없는 물건, 감정적인 버림의 유예, 세일의 함정, 결정의 미루기, 그리고 유지되지 않는 가짜 정리까지 모든 것은 통제력의 상실로 귀결된다. 정리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과 삶을 경영하는 행위다. 물건을 통제하면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질서가 세워지면 불안이 사라진다. 단순함 속에서 여유가 태어나며 여유 속에서 부가 쌓인다. 이제 우리의 집은 창고가 아니라 삶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오늘 당장 손끝의 작은 행동으로 삶의 흐름을 되살리고 새는 돈을 멈추자. 정리는 곧 부의 시작이다.